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교사 일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저는 어릴 적부터 교사가 되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아쉽게도 교사가 되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것과 가르치는 건 너무 다르다 보니 저한테는 교사 일이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바라시던 교사의 꿈과 달리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 덕분에 회사에서 인정받고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었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 부모님 집에 얹혀 지내며 저는 여전히 부모님께 어리광을 부리던 철부지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여느 때처럼 지내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간 저는 저희 부모님을 찾아온 한 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인이라기에는 너무 젊어 보였고 대충 제 또래처럼 보이는 남자였는데 알고 보니 중학생 시절 저희 엄마가 가르치셨던 제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십수년 전 가르쳤던 제자가 바르게 잘 커서 저희 엄마를 뵙겠다며 찾아왔었고 엄마는 그 제자의 방문을 무척 반가워하셨습니다. 어머, 네가 정말 종국이니? 세상에, 그때 그 꼬맹이가 이렇게나 자랐어? 나는 네가 인사하러 온다 그러길래 옛날 모습만 떠올리고 있었는데 문을 열었더니 웬 남자가 있어서 엄청 놀랐지 뭐야. 그때는 작고 귀엽더니 이젠 완전히 남자가 다 됐다. 그럼요. 그때는 어렸지만 지금은 저도 30이 코앞인걸요. 이제 귀엽다는 소리 듣기는 좀 징그러울 나이죠. 그래도 그때 종국이 네가 참 착하고 귀여웠는데 공부도 곧잘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들었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었는지 아니? 저도 기억나요, 선생님. 사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잘해주셔서 제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안 계셔서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웠는데 그 사정 아시고 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선생님이 제게는 평생 은인이고 은사님이세요. 그래, 그랬지. 이제 막 중학생 되어서 아직 어린 애가 아버지 있고 그 속이 오죽했겠니. 그래도 씩씩하게 열심히 학교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더니 잘 지내니? 지금은 무슨 일 하고 있니? 아, 제가 명함을 아직 안 드렸네요. 저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시험 붙고 취직해서 명함이 나왔거든요. 근데 명함을 받으니까 선생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생님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힘든 시절 저희 엄마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던 그 학생은 다행히도 아주 잘 자라준 듯 보였습니다. 힘들다던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대기업에 다닌다는 명함까지 내미는 남자를 보니 저희 엄마가 뿌듯해 하실 만하다 싶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엄마의 좋은 제자 중 하나구나 했는데 나중에 그 남자가 제 남편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인연이라는 게 있는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어릴 때도 바르고 올곧던 학생이 번듯한 직업까지 가지니 사윗감으로 탐이 나셨는지 엄마가 저희 사이를 적극적으로 추선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도 저희 집에서 저를 처음 본 순간 제게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난히 제 눈을 피하길래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싶었더니 그게 너무 떨려서 그랬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수줍어하는 남편이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순진한 모습에 저도 남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간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죠. 다행히도 저희의 결혼 소식에 양가 부모님이 모두 좋아하셨어요. 사윗감으로 점찍은 저희 부모님도 물론이시고 시어머니께서도 어릴 적 은사님과 사돈을 맺게 되었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나요? 어릴 적에 우리 종국이한테 잘해주셨다고 들었던 은사님과 서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참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 제가 먹고 살기 바빠서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라고 뭐 종국이한테 대단히 해준 것도 없는걸요. 그냥 종국이가 너무 좋은 학생이라 관심이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랬기에 제가 종국이, 아니 우리 박서방을 눈여겨봤던 거죠. 박서방이 너무 잘 자라준 덕분에 이제는 저희 딸이 흠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직 철이 없고 모자란 아이지만 아무쪼록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요. 당연한 말씀을요. 저는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서 그런지 우리 애들은 고생 없이 살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고 귀한 남의 딸을 어떻게 고생시키겠습니까? 더구나 제가 딸이 없이 아들만 셋이라 늘 딸이 갖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잘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도 먼저 결혼한 우리 큰며느리랑 아주 사이가 좋거든요. 그렇지 큰애야? 예, 맞아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 거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세요. 물론 동서도 좋은 사람이겠지만 시집 와서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어머나, 시어머님의 형님분까지 이렇게 좋은 분들이시니 제가 더 걱정할 게 없겠습니다. 그럼 부디 저희 딸 잘 좀 부탁드려요. 상헬라 자리에서부터 저를 예뻐해 주셨던 어머니께서는 형님 말씀대로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왜 그렇게 형님이 어머니 칭찬을 했는지 저도 시집가서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살가운 성격은 아니시지만 마음 씀씀이가 깊으신 어머니께서는 며느리를 며느리로 대하지 않고 자식들과 같이 딸처럼 여겨주셨고, 그러니 당연히 시집살이 같은 것도 없고 시어머니에게서 받을 차별이나 서러운 일도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봐도 어머님은 너무 좋은 분이셨고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사실 어릴 적 남편의 집안은 가난했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알고 계시기로도 남편이 사정이 어려워 학비도 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도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님 때문이셨을 겁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 혼자 셋 형제를 키우셔야 했고 어머니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하셨죠. 그렇게 어머니 혼자 자식들을 위해 아등바등 살다가 남편이 대학 갈 무렵이 되어서야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이 맛집으로 유명해지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더니 떼돈을 벌게 되셨다고 했죠. 때문에 그 후로는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물론 아쉽게도 아주버님과 남편은 학창시절을 어렵게 보내야만 했지만 그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도 없었고 어머니 고생이 덜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내 시동생은 형들에 비해 고생 모르고 잘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 저희 남편을 포함해서 삼형제들이 얼마나 속이 깊고 좋은 사람들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까지 보내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주신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이 결혼할 때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뒤늦게 현편이 피는 바람에 어릴 적 고생을 시켰던 게 미안하셨는지 결혼할 때는 부족한 것 없이 해주고 싶으시다며 신혼집이며 차에 혼수까지 전부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도 모두 지원받았고 덕분에 여유로운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몇 년 뒤 결혼한 동서 역시 새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원을 받았고요. 혹여나 자식들 섭섭할까 생각하셨던 시어머니는 늘 공평하게 자식들을 똑같이 대하셨고 형제들은 그런 어머니께 감사해하며 별다른 불만이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너무 받는 것만 많다 싶어서 늘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께 잘해야겠다 다짐을 하면서도 막상 받은 만큼 되돌려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애초에 어머니가 저희에게 바라시는 게 없기도 했고 어쩌다 선물이라도 해드리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주시곤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며느리들이 시댁에서 힘들게 일하는 걸 바라시는 분도 아니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효도를 하겠다며 시어머니를 자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저희들 동서 사이와 고부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형제들처럼 동서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라 지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다행이었죠. 특히나 형님은 세상 둘도 없는 순한 사람이라 화 한 번 내시는 일이 없었고 동서는 집안에서도 막둥이라 그런지 조금 철이 없기는 했어도 사람 속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자주 모이고 잘 지내다 보니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며느리들 잘 들인 덕분에 집안이 화목하고 형제들끼리 우애가 넘친다며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집을 가서 아이들을 낳고 지내는 10수년간 저희 시댁에는 이렇다 할 문제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늘 건강하실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언젠가부터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잦아지시더니 결국 치매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아닐 거라 믿고 싶었지만 이미 중기로 접어들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희 식구들은 모두 청천벽력 같기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을 때 검사를 받았어야 하는 건데 저희는 그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어요. 저희가 무심했던 건지 어머니의 치매를 늦게 발견했다는 것에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중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머니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지셨고 누군가는 어머니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자식들 입장은 달랐어요. 물론 다들 사업이 있고 각자 자식들 때문에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기겠나 싶어 도저히 안심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논 끝에 어머니를 직접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편이 제일 나을 것 같았고 다행히도 모두 그 의견에 찬성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공평하게 세 형제가 돌아가며 어머니를 돌봐드리기로 했습니다. 순번을 정해서 한 집에서 4달씩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로 했던 거죠. 그렇게 동서지간에 번갈아가며 어머님을 모시기로 하고 한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치매 시어머니를 챙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형님이나 동서나 저나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거든요. 물론 동서는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이라며 매번 앓는 소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동서 역시 저희들의 약속을 잘 따라주는 듯 했습니다. 환자 간병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임을 잘 알기에 그런 동서의 투정도 이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아이들 키우랴 살림살이야 일하랴 하며 힘들기는 매한가지였으니까요. 아유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애들 키울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어머니 모시는 건 정말 쉽지 않네요. 그나마 어머니가 정신이 또렷하기라도 하셨으면 덜했을 텐데 며느리도 못 알아보시는 시어머니 모시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겠지. 치매 환자 간병이 워낙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도 힘들 거 모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들 어머니께 받은 게 많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자 동서. 아니 저도 고생하기 싫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힘들다고 말하는 거죠. 힘든 걸 힘들다 그러지 뭐라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그건 동서 말이 맞다. 힘든 거 힘들다 그러지 뭐 어떻게 해. 괜히 속에 담아두고 스트레스 되느니 우리 앞에서라도 풀어. 그래도 둘째 형님이나 큰형님은 요령이 있어서 그런지 괜찮으시겠지만 저는 특히나 더 힘들다고요. 형님들이야 자식 다 키워놓고 별로 걱정할 것도 없으시겠지만 저는 나이도 제일 어리고 애들도 제일 어리니까 오죽하겠어요? 아무튼 형님들도 제 고생 알아주셔야 해요. 그래, 우리도 동서 고생하는 거 다 알지. 마음 같아서는 내가 도맡아서 어머니 모시고 싶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네. 나도 늘 동서나 형님한테 미안해.
큰동사는 무슨 말에 그렇게 섭섭하게 해. 큰동사는 늘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 스타일이야. 며느리가 셋인데 왜 혼자 고생을 해. 그럼 괜히 우리가 더 어머니께 죄송스럽지. 그래도 우리 집은 며느리가 셋이라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으니 참 복인 것 같아. 그러니까 동서도 조금만 더 고생해줘. 알겠지? 저도 뭐 시어머니 안 모시고 싶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투정 좀 부린 건데 괜히 저만 또 철딱선이 없는 며느리 됐네요. 그래서 저와 형님은 힘들어 투정하는 동서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와주려 애를 썼습니다. 일부러 동서를 중간 순번으로 넣어두고 형님과 제가 어떻게든 동서 일을 덜어주려고 했거든요. 특히나 살림 잘하시는 큰형님은 자기 순번일 때마다 다음 순번인 동서를 위해 몸이라도 챙기라며 몇 날 며칠 사골국을 끓여가시고 시어머니 식사 챙길 동서가 힘들까봐 조금이라도 동서 손 덜어주려고 반찬까지 한가득 해들고 가셨어요. 저야 일하면서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대단히 도와줄 건 없었지만 그래도 동서가 하지 못한 일들을 군말 없이 대신하곤 했었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동서를 도와주고 싶었던 저는 제 순번이 되기 하루 일찍 동서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음 날부터 제 차례였는데 운 좋게 하루 시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는 동서 조금이나마 배려하는 마음으로 동서를 하루나마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줄 생각으로 동서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연락을 할까 하다가 모르고 놀래켜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연락 없이 찾아갔죠. 근데 웬일인지 동서네 집 현관이 반쯤 열려있더라고요. 동서가 환기라도 시키고 있는 걸까 하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서 나왔어. 문이 열려있네. 아니 원래 오늘까지 일이 있었는데 하루 일찍 끝나게 돼서 말이야. 마침 주말이기도 하고 동서 그동안 제대로 못 쉬었을 것 같아서 동서 오랜만에 서방님이랑 데이트나 하라고 나 일찍 왔어. 동서 어디 있어? 하루라도 고생을 덜하면 동서가 좋아하지 않을까 싶었던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동서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둔 동서가 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거실에도 주방에도 동서가 없기에 저는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방으로 향하자 문 앞에서부터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동서와 어머님 둘만 있어야 할 조용한 공간이 왠지 모르게 시끌시끌한 겁니다. 그런 제가 이상한 생각에 방 문을 벌컥 열자 저는 그곳에서 봐서는 안 될 차마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형님, 뭐예요? 형님 어떻게 오늘 왔어요?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형님 순번은 내일이잖아요. 아니 나는 시간이 비어서 동서 하루라도 빨리 보내주려고 왔지. 근데 동서 이분들 다 누구셔? 누구신데 우리 어머니 방에 들어와서 이러고들 있는 거지? 형님은 모르셔도 돼요. 제 손님들이니까 형님은 잠깐 나가 계세요. 아니 동서 손님들인데 왜 어머니 방에서 다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 겁에 질리신 것 같은데? 시어머니 침상 주변으로 웬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 사람들이 다들 저희 시어머니 주변을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동서는 하루 일찍 도착한 저의 등장에 몹시도 당황한 듯 허둥대며 화를 내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 손님들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픈 환자를 두고 손님들을 부른 것도 이상한데 왜 손님들을 시어머니 방까지 불러 어머니 주변에서 알짱거리게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저는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순간 어떻게든 어머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밀치고 어머니 곁으로 가자 그제서야 동서의 목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 둘째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서워. 이것 좀 봐 동서. 어머니가 무서워하고 계시잖아. 이 사람들 대체 뭐야? 당신들 누구예요? 누군데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치매 환자 겁이나 주고 그러는 거냐고요? 아니, 이 과장님이 신경 쓰실 게 아니라고요. 지금 어머님이 이러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신경을 안 써? 동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어머님 모시고 이 사람들이랑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리고 이 소리들 뭐야? 동서 지금 어머니한테 억지로 지장 짓게 하는 거야?
대체 동서가 그 사람들과 뭘 하고 있는 걸까 싶었던 저는 어머니 앞에 놓여진 서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의 정체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서류들은 바로 시어머니의 유산 상속에 관한 것들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동서 내에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관련의 내용들이었고 동서가 저희 어머니에게 강제로 지장을 짓게 하려고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어디서 봤다 싶었더니 예전에 몇 번 봤던 동선의 형제들이더라고요. 사실 동선의 친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형제 많은 집의 막내딸이었던 동서는 결혼할 때 혼수를 제대로 해올 형편도 아니었고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았지만 마음씨 좋으신 저희 시어머니 덕분에 돈 걱정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야 저희도 결혼할 때 다 똑같이 받았으니 별다른 얘기거리도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동서의 사정을 아시고 평소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다른 형제들 몰래 동서에게만 용돈을 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신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어머니가 저희에게 미안하셔서 그런지 시시하셨고 저나 형님도 괜히 동서가 괜히 자존심 상할까 싶어 모른 척 해주고 있었던 거였는데 동서는 저희들이 그걸 아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동서가 염치도 없이 그런 기막힌 짓을 벌였더라고요. 어머니가 동서네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잘해주셨는데 감히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동서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동서 친정 식구들 사업에 도움까지 주신 걸로 아는데 서돈에게 받기만 했을 동서의 친정 식구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그제서야 동서의 본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동서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동안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더 받고 누렸으면 감사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머니가 동서를 얼마나 아끼셨는데. 근데 동서는 그런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한 와중에 이런 짓을 벌였던 거야? 그동안은 동서가 조금 철이 없어도 심성은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사람을 잘못 봤었나 보다. 동서가 이렇게나 염치 없고 뻔뻔한 인간인 줄 몰랐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나 형님은 어떻게든 동서 배려해줄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아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형님. 저도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이유? 어머니 돈을 훔치려고 하면서 무슨 변명이 남았어? 솔직히 형님은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형님은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하는 어머니 말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아니,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돈을 전부 기부를 하겠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으라고?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신 거지. 동서, 말 조심해. 어디서 동서가 어머니 유산해가지고 말을 얹어? 그 돈은 자식들이 신경 쓸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 할 어머니 재산이야. 어머님이 그러기로 결정하셨으면 그러는 거지. 그걸 왜 동서가 참견이냐고. 그래서 동서는 지금 어머니가 기부하기로 하신 그 돈이 탐이 나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야. 탐이 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우리 몫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어머니도 자식들 덕분에 이 정도로 사시는 거지. 혼자 계셨으면 가게고 뭐고 제대로 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어머니만의 몫이에요?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해요. 그리고 진짜 자식을 생각하셨으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어떻게 모른 척을 해요. 힘들게 사는 자식들 생각은 안 하시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치매 시모 모시고 있는데 그 대가는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동서, 정말 몹쓸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딴 말을 쉽게도 할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동서 여태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대가를 운운해? 우리 어머니 자식들 결혼할 때 한 몫씩 다 떼어주시고 모자랄 것 없이 해주셨잖아. 그 덕분에 나나 동서나 돈 걱정 없이 결혼해서 애들 교육이며 생활이며 어려움 없이 다 하고 심지어 어머니는 동서의 친정사정 생각해서 동서만 따로 더 도와주시기까지 하셨었는데 그런 어머니한테 감히 이런 짓을 해? 그거야. 자식 결혼하면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일이고 형님들도 다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건 그거고 유산은 유산이죠. 형님도 좀 솔직해져 보세요. 형님은 정말 안 아까우세요. 어머니 유산이 남의 손에 들어가는 게 아깝지도 않냐고요.
나는 안 아까워. 애초에 내 돈도 아닌데 어머니가 어머니 돈을 어떻게 쓰시던 자식들이 무슨 상관이야. 동서도 제발 욕심 버리고 정신 차려. 그만큼 도움 받았으면 된 거지 어떻게 거기서 욕심을 더 부려. 막말로 동서 지금 돈 없어서 어려운 형편도 아니면서. 됐고, 나 더 이상 동서 못 믿고 우리 어머니 이런 곳에 둘 수 없으니까 어머니는 내가 모셔갈 테니까 동서는 다시는 어머니 얼굴 뵐 생각하지 마. 그렇게 저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저희 어머니를 들쳐업고 도망치듯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동서의 친정 식구들은 끝까지 저를 붙잡고 시어머니의 지장을 찍으려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저의 협박에 더 이상 어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 동서와 동서 친정 식구들의 행동에 저는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자기 몫이 아닌 재산에 욕심을 낼 수 있는지. 정말 동서와 그 가족들은 상상 이상으로 뻔뻔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동안 동서와 동서의 가족을 챙겨주셨던 어머니가 되려 불쌍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우셨고 그런 자식들에게 이미 주실 만큼 충분히 주신 분이셨어요. 어머니의 갖은 고생 덕분에 삼형제는 걱정 없이 공부했고 노렸고 각자 가정까지 꾸리며 더 이상 걱정할 일 없이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받을 만큼 받은 저희는 어머니에게 늘 감사했고 더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자식들이 어려움 없이 사는 걸 보시곤 흡족해 하시며 남은 재산은 돌아가시면 사회에 환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어렵게 사셨던 만큼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당신의 유산을 기부하시겠다는 큰 계획을 세우셨고 그걸 오래전부터 자식들에게 알려오셨습니다. 저나 다른 형제들은 모두 어머니의 돈이니만큼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며 어머니 뜻을 이해하려 했는데 막내 동선에만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유산이 기부되는 걸 막고 자신들에게 증여하게 하기 위해 가짜 유언장까지 만들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에게 억지로 지장까지 찍게 하려 했던 거죠. 어머니의 귀여운 아들이었던 막내 아들은 욕심 많은 동서의 꼬임에 홀랑 넘어가 짝짝꿍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막내 동서의 만행을 알게 된 저는 식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며 그 후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서방님과 막내 동서는 절대로 어머니를 뵐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라 두 사람이 또다시 저희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할까 싶어 다른 형제들이 철저히 막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부모 자식 간을 생이별시킨 건 아닌가 마음이 쓰이기도 했었지만 그것도 저의 미련한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시동생은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걱정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정작 그 두 사람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시어머니를 뵙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유산 관련 내용이 아니면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전하며 한 번도 쳐다오지 않던 시동생과 막내 동서 때문에 저희는 결국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장례식장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쯤에는 저도 더 이상 시동생과 동서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었지만요. 그래도 어머니 보내드리는 장례식장이니 그 두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예의를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두 사람은 끝까지 저희들이 실망하게 만들더라고요. 생각이 있으면 조용히 조문이나 하고 가려나 했던 막내 동서가 장례식장에 쳐들어와서는 어머니 유산 얘기부터 꺼내는 겁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일찍 가시면 어떡해요. 저희들 어머니 없이 못 지내요 어머니. 어머니 살아생전 제대로 효도도 못 해드렸는데 지속해서 어떻게 해요? 형님 형님들 그만하고 저랑 얘기 좀 해요. 예? 무슨 얘기? 우리 지금 정신이 없어 동서. 근데 동서는 오랜만에 찾아와서 어머니는 그립지도 않았나 봐. 지금 어머니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자. 지금 나나 형님이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진짜 유난들이시네. 아니 어머니 오늘 내일 하셨던 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누릴 만큼 누리고 나이 드실 만큼 드시고 떠난 분을 두고 너무 오바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호상이지. 뭐가 그렇게 슬프다고 난리들은. 형님들 너무 그러면 가식인 거 티나요. 뭐라고? 동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식구들 다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근데 이 와중에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럼 동서는 슬프지도 않아?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렇지도 않냐고. 이제 와서 슬퍼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리고 나이 들면 다 떠나고 그게 순리인 거지. 뭐 그렇게 슬플 일이라고. 저는 오히려 죽지 못해 사는 제 인생이 더 슬프네요. 막내 동서,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동서 이러지 않았었잖아. 착하고 순진했던 동서는 어디 가고 이러는 거야. 저야 그날 동서의 실체를 봤기에 그런 동서의 모습이 새삼스럽지도 않았지만 순진하신 형님은 동서의 막말에 큰 충격을 받으신 듯 보였습니다. 하긴 저희 형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선하고 친절한 줄만 아시니 동서의 그런 나쁜 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겠죠. 이미 알아챘던 저 역시도 장례식장에서까지 저런 소리를 하는 동서를 보고 놀랐으니까요. 그런데도 동서는 이제 아주 막 나가자는 건지 끝까지 아나무인으로 굴었습니다. 다들 가식 좀 그만 떨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를 얘기해야지. 쓸데없이 울고나 있을 때예요. 이제는 좀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다들 속 시원히 말해보자고요. 형님들은 정말로 어머니 지상 기부하게 그냥 두실 거예요. 또 그 얘기야? 그 얘기라면 진짜 끝났다고 했잖아. 어머니 뜻을 받아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동서 결국 욕심 못 버렸구나. 대체 동서라는 사람은 욕심이 얼마나 되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까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동서 그러다가 정말 벌받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답답한 건 나라고요. 다들 언제까지 그렇게 착한 척만 할 건데. 그러다가 진짜 돈 한 푼 안 받고 생판 모르는데 주려고 그래요.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라고 결정하셨든 어머니 말이 법이 아니라고요. 법적으로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유산 분할소송 뭐 그런 거 몰라요, 형님? 동서는 어머니 말씀보다 법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나 봐. 다른 형제들은 다 유산에 욕심 없다 그러는데 왜 자꾸 동서만 그러는 거야? 동서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동서도 욕심 접는 게 좋을 거야. 영수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듣자 하니까 진짜 말 더럽게 기분 나쁘게 하네. 아니 우리가 맞는 말 하는 거지 다들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홀수질이야? 영수가 그렇게 잘났어?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는데? 막내 서방님까지 대체 왜 그래요? 다들 이러지 말아요. 오늘 같은 날 어머니 가시는 길 앞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이러면 정말 벌 받아요 다들. 아니 내가 벌을 받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할 말을 해야겠다고. 다들 그렇게 욕심 없나 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엄마가 돈 버는 동안 우리도 고생한 게 있는데 그걸 왜 홀라 남이 갖다 줘? 나는 엄마 유산 받아야겠어. 그러니까 다들 싫으면 나도 마음을 생각하지 마. 그래 절대 기분이 안 되지. 누구 좋으라고. 그 많은 돈을 길에 뿌려 유산 받는 거야말로 우리들 권리라고. 막내 동서와 시동생은 끝까지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며 유산의 욕심을 부렸습니다. 절대로 기부는 할 수 없다며 이미 시어머니가 결정 내린 일까지 뒤집으려 하더라고요. 그런 막내 동선의 부부의 난리에 장례식장은 어수선해졌고 감사에 와주신 조문객들 앞에서도 면목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울 수 있는지 불쌍한 우리 어머니는 가시는 길까지 조용히 가지 못하시는 건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동선의 만행을 순식간에 잠재워버렸습니다. 김순자 씨 자녀분들 되십니까? 네, 김순자 씨는 저희 시어머니 성함인데요. 여기 자녀분들이고요. 근데 누구세요? 저희 어머님 지인분이신가? 저는 김순자 씨 법률 대리인입니다. 예, 법률 대리인이요? 그럼 변호사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셔서 제가 조문도 할 겸 알려드리러 전화왔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셨다뇨? 그런 얘기는 전혀 몰랐는데 그냥 기부를 하겠다고 하셨던 거 아니셨나요?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거봐,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 걱정을 하는 사람이라니까. 아유, 나는 또 진짜 다 기부해버린다고 할 줄 알고 걱정했네. 어머, 정말 그런가 보네. 역시 어머님이 정신이 아주 나가지는 않으셨나 봐요, 여보. 갑자기 장례식장을 쳐다와 어머니의 이혼장 얘기를 꺼내는 변호사님의 말씀에 저는 물론이고 식구들 전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동생과 도우서는 시어머니가 유산을 남기신 줄 알고 좋아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생전 뜻을 잘 알고 있던 저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기부를 다짐하고 저희에게 신신당부하셨었는데 갑자기 유산이라니 무슨 말씀인가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님은 저희들을 조용한 곳에 불러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다들 모르고 계셨던 듯한데 이 유언장은 고인께서 치매 진단을 받기 한참 이전에 작성된 것이며 유언장 작성 전에 인증효력에 대한 증명까지 받아둔 상태로 유언장에 대한 효력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말씀은 저희 어머니가 이미 오래전에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5년이 더 되었겠네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셨어? 이렇게 떠나시게 될 줄 아셨던 것도 아니실 텐데. 아무리면 어때요? 어쨌든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신 거고 그 말뜻은 저희한테 따로 남기신 유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고인께서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래도 일부는 자녀분들께 남겨두셨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자식들 생각은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형들, 어떻게 생각해? 전부 기부해버렸으면 아까워서 어떡할 뻔했어. 속 완전 뒤집어지는 일이잖아. 응? 그래서 우리한테 남긴 돈이 얼만데요? 뭐 몇 억 정도 되나? 자세한 금액과 유언 내용은 여기 서류에 적혀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머, 우리 어머님 통 크시네. 한 푼도 안 남겨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다니. 이 정도면 남들 받는 유산은 안 부러운 정도 아니에요. 아유,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 고생 괜히 했지. 어머님도 참, 주실 거면 그냥 주시던가. 일찍 좀 도와주시지. 괜히 사람 애간장타게 그러셨네. 악취미도 아니고 너무하셨어 진짜. 동서 말대로 어머님께서는 자식들 앞으로 꽤나 되는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산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되었던 건지 저희에게 돌아오는 유산을 제하고도 사회에 환원할 돈이 꽤 되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셔 꽤나 돈을 모아두셨던 모양이었죠. 그렇게 각자 앞으로 수억의 유산이 떨어진 걸 보면서 막내 동서와 시동생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럴 거면 진작 주지 그랬나며 괜히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소리까지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는지 결국 동선에 좋은 일만 되겠다 싶었던 그때 정말 놀랄만한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이 유언에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특약? 무슨 특약? 모든 자식들이 다 유산을 받게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특약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오늘 일찍이 이 빈소를 찾게 되었던 거고요. 제 눈으로 꼭 확인해야 했거든요. 뭘 말씀이세요? 고인께서는 자녀분들께 유산을 남기는 대신 혹여나 욕심을 부리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는 유산 상속을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상속을 안 한다뇨? 그럼 우리들 중에 유산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고인께서는 혹시나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본 문제로 얼굴을 붉히게 하는 자녀에게 상속 포기를 하기로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셋째 자녀분께서 유산을 받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분란이라니. 소란이라니. 아니 소리 좀 크게 냈다고 유산을 안 준다는 게 그게 말이나 돼. 줄라면 다 똑같이 나눠줄 것이지. 그게 무슨 헛짓거리야. 됐고 나는 그 유산 받아야 하겠으니까 내놔요. 내 돈이라고.
맞아, 내놔. 내놓으라고. 큰형님이나 둘째 형님만 논하게 하고 우리들은 옆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다는 거야. 나? 그렇게는 못해. 절대 못해.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유언장의 내용에 식구들은 모두 저마다 다른 이유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님이 몇 수나 내다보셨기에 그런 똑똑한 결정을 내리셨을까 놀랐지만 아마 동서는 다른 이유로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게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던 동서와 시동생은 변호사에게 한참을 따져 물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이놈 저놈하며 욕짓거리를 하더니 기어이 멱살까지 잡는 바람에 장례식장으로 경찰까지 출동해야만 했죠. 그리고 결국 그러는 바람에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특약이 발동되어 버렸죠. 그렇게 욕심부리며 천륜을 저버리던 막내 동선에는 결국 어머님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일로 막내 동선은 소란을 피우며 억울해했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법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러게 결국 이렇게 될 걸 왜 그렇게 심보를 못되게 먹었는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셈이 되었습니다. 정작 애초에 유산에 관심 없었던 저와 형님은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남겨주신 선물을 받고도 마냥 좋아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동안 충분히 받은 덕분에 저희 식구들 모자람 없이 잘 살고 있고 더 필요한 것도 없으니 저희도 이 돈을 기부를 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큰 형님네와 저희는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 어머님께 받은 마지막 유산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그게 어머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이 아닐까 싶었던 거죠. 마지막까지 두 형제의 마음이 맞아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았던 저와 형님 댁은 그 후로도 계속 잘 지내왔습니다. 큰아주버님은 하시던 사업이 점점 잘 되어 가셨고 아주버님 일이 잘 되면서 형님은 더욱더 근사해지셨어요. 그렇다고 저희 형님이 돈이 많다고 사치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여유에서 나오는 품위 덕분인지 대충 입어도 태가 나고 부잣집 사모님 같아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각자 회사 생활 잘하며 승진도 빨리 하고 바라던 것들을 이루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도 알아서 자기 할 일들 잘 해주고 좋은 성적도 받아오고 하니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모든 게 어머님 덕분이라 여기며 늘 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매번 제사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빼놓은 적이 없었고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제사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제들 다 모여 제사하는 와중에도 동선의 식구들은 한 번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도 그 깽판을 치고 식구들 힘들게 하더니 어머님 제사를 치를 생각을 하지 없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다른 형제들도 크게 실망하며 막내는 없는 셈 치고 살자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사실 막내 도련님이나 동서가 그 난리를 친 곳에 화가 났어도 다들 워낙 마음 약한 사람들이라 반성만 하면 금방 풀고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심보를 못되게 쓰던 막내 동선애가 얼마나 잘 살까 싶었던 저희는 몇 년 뒤 이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막내 시동생 하던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었는데 그 뒤로 계속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어머님이 도와주신 친정사업까지 잘못되는 바람에 빚까지 지고 이래저래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돈 문제로 지지고 볶으며 그렇게 싸우더니 몇 년간 별거를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방님 지인이 저희 남편에게 이혼 소식을 전하여 알게 되었고 형들이 동생을 찾아보려 했지만 서방님은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막내 동서가 제게 조카들 문제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형님, 저희 이혼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예? 우리가 안 보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내가 동서한테 형님이야. 언제는 남보다 못하게 굴더니 자기 아쉬우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는 잘도 안 해? 동서 그러는 거 아니지. 그거 정말 염치없는 짓인 거 몰라? 동서나 서방님이나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했더라면 우리도 금방 용서했을 거야.
물론 어머니께 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모른 척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동서는 뉘우친 적 없잖아. 지금이라도 그때 일 후회하고는 있어? 아니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다 먹고 살자고 그러는 거고 나도 우리 애들 때문에 그랬던 것 뿐이에요. 그럼 담장 식구들 다 나 앉아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어요? 형님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지. 형님이 내 입장이었으면 말 그따위로 쉽게 못해요. 근데 왜 자꾸 나만 나쁜 사람만 되고 있어? 이거 봐. 동서는 여전하네. 참 여전히 반성이 없고 뉘우침이 없어.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배우는 게 있을 줄 알았더니 동서 그 추악한 본성은 어떻게도 변하지 않는 모양이야? 그래, 동서가 혹시나 달라졌을까 또 기대한 내가 바보지. 동서는 절대로 반성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도 더 말 안 할게. 나는 평생 동서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래도 예청 생각해서 조언하자면 평생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니라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원래 베풀어야 돌아온다는 말 몰라? 근데 동서는 욕심만 부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드는데 동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어렵게만 살 거야. 이혼 후 아이들과 힘들게 지낸다며 제게 도움을 청한 동서에게 저는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봐서라도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저도 조카들 생각해서 동서를 도와줄 의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동서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신은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고 어머니에게도 잘못한 게 없다는 듯 아주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 줄 알았더니 생각하는 게 그대로인 걸 보면 사람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기로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동서가 마음 여린 형님에게 연락을 했지만 형님께서는 저보다 더 단호하게 동서를 끊어내셨더라고요. 어차피 도와줘봐야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며 도와줄 가치가 없다고 하셨죠? 결국 조카들만 불쌍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것 또한 동서와 서방님의 몫이니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동서는 쫄딱 망하게 되었고 저희와 신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네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승자박이라 생각하며 그럴수록 저희는 더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연을 떠나신 어머님께 바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